네. 어, 기사 타이틀만 보고 이 정도 가설을 세우시고 검증한 거면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터디 관점에서 어, 이 농업, 특히 농기계 시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뭐 스마트 농업 또는 플랫폼적인 사업 방향이면 이 정도 그림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저는 약간 그 글로벌 농기계 시장을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 좀 바라본다 그러면 너무 나이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고요. 일단 제목만 보고서 가설을 세워보라고 조언을 주셔서 제목을 보고 가설을 한번 먼저 세워봤습니다. 전체 플로우 자체는 가설을 세워보고 그다음에 기초적인 데이터들,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한 다음에 그 뒤로는 이제 그 각종 데이터들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해보는 그런 플로우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 제목을 보고 제가 가설을 이제 논리 플로우에 따라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시장이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농기계 1위 대동 스마트 농업 플랫폼 만든다라는 제목에서 농기계 시장을 봤을 때 전 세계적인 식량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 농기계 시장은 해외에서는 꾸준히 성장을 하지만 국내 농기계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농산물이 FTA로 잘 수입이 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농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자분들이 은퇴를 하면서 즉 이 농기계를 제공하는 산업의 전방 산업에 해당하는 이 농업 인구가 그리고 농업 그 기계에 대한 수요가 어, 감소하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공급 감소로 성장이 둔화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대 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 종사자는 기존의 노동 집약적이고 생산성이 낮은 농업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기술과 정보 집약적으로 농업에 접근함으로써 보다 생산성 및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귀농을 해서 농업 사업을 한다든지, 뭐 요즘 새로 나오는 작물들을 재배를 할 때 굉장히 스마트하게 접근을 할 거다라는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사업자는 기존에 영위하던 농기계 제조 및 공급 사업에서 스마트 농업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밸류체인상 업무 영역을 확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농기계를 정말로 제조해서 제공하는 사업만 했었다면, 이 전체의 이 밸류체인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 이 농지 제공이라든지 플랜트 주문, 농기계 판매, 재배 중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수확 후 처리 사업까지 제공을 하는 이런 일련의 밸류체인에 있는 곳에서 이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업계의 지위를 활용해서 농업 이 플랫폼을 먼저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농업 인구를 이 플랫폼 내로 편입을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락인 효과 및 수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해서 사업에 활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 번째로 사업자는 추후 기대되는 농업 산업의 변화에 대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은 결국 생산 방식이 변화하고 소비하는 방식 또한 변화하며 이 과정에서 신규 수익처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정도가 큰 키워드로 머릿속에 떠올라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한 스마트팜이라든지 원격 관리 솔루션에 의해서 굉장히 전자화된 농업 관리 솔루션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은 모빌리티입니다. 농기계라고 하면 주로 트랙터가 주된 상품이 되는데요. 그걸 이제 무인 자율 업무 수행 농기계로 탈바꿈해서 이제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 농기계를 도입을 해서 이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뉴 파밍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말씀드렸던 전자기반 스마트 농장 시설을 제공한다든지, 요즘 좀 미래 산업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도시명 수직 농장과 관련된 연관된 사업들로도 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ESG가 화두인데, 이 기존의 농업에서 나오는 오폐수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생산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그런 기계들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이 플로우로 전체 가설을 세우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정보를 이제 기사를 이제 읽어보고 수집할 수 있는 기초 정보들을 이제 파악을 했는데요. 먼저 회사의 사업 영역입니다. 본사를 거점으로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등 그 8개의 그 판매법인 자회사를 두고 있고요. 농기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고 연결 실체를 농기계 부분, 주물 제품 부분, 기타 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농기계를 제조하는 거하고 농기계를 제조할 때 드는 부품까지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위치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미국 비중이 좀 큰 걸로 확인이 되는데 해외 비중은 지금 현재 2020년도 말 기준으로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밸류체인 이상 위치는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 부품의 생산과 농기계 제조 및 판매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장성 추세하고 수익률은 하단의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BS하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정도 봤는데요. 일단은 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자산의 이제 유형 자산, 그리고 이제, 유형 자산의 비중이 좀 높은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재고 자산이나 매출 채권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 부채 비율 같은 경우가 좀 줄어든 면이 사업성이 좀 좋아지면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좋아졌고 또 캐시도 많이 창출이 되면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현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 부분 보시겠습니다. 예, 회사의 매출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요. 아무래도 매출 원가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진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해왔고요. 그리고 에비타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해서 결과적으로 거의 1조 가까운 매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회사지만 어찌됐든 에비타가 한 500억 정도는 500억 이상이 지금 현금이 창출이 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ROE를 한번 계산해 보면 한 6.4%까지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치고 올라온 상태에 있고요. 회사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부품 공급사를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국내 시장이 과점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소형 자동화 트랙터를 수출함으로써 굉장히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신사업 진출 목적이 좀 잘리게 나왔는데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정체된 국내 시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 쇼크가 왔을 때 시장 변화를 선도한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수혜 및 스마트 소형 트랙터 시장의 수요를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 제시를 했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뭐 다트 자료들하고 또 신문기사 위주로 그 리서치를 했고요.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 이제 리서치를 하던 도중에 가설 검증이 될 만한 부분들을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보시면 예상했던 대로 국내 시장 실적은 굉장히 양호하고 매출도 나오지만 일단은 정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 보시면 거의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을 다 유지를 하고 있고요. 4강 중심의 과점 구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표하고 그래프는 이제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나 이제 공급 대수가 나와 있는 자료고요. 하단에 가보시면 반면에 해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량 사업 같은 경우하고 연관이 되는데 인구 통계적인 방식으로 이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 한 4%, 캐거 수준으로 4% 정도 성장을 하는 사업이고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확실히 농업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농업의 기계화 요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즉 조금 더 편하게 일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 4% 정도 성장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외산 농기계 점유율이 국내 기준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살짝 뒤에 미래 방향이 살짝 언급이 되는데요.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이제 전체 농기계 산업뿐만 아니라 타산업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해외 시장도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겠다. 이런 뭐 간단한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자료도 이것도 다트에 있는 자료인데, 내수 시장은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나 수출의 경우 3년 연속 10억 달러 초과가 예상되고,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3년간도 그런 수요에 의해서 성장을 해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경쟁 요소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별로 개별 상품들이 가진 장점들에 의해서 경쟁력이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하는 것 중에 이제 트랙터 콤바인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만 그래도 점유율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ESG 이슈로 인해서 이 트랙터도 뭐 디젤 트랙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을 해서 유럽 시장 쪽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다음에 시장 분석에서 조달력과 판매력 부분 보시면 일단은 앞단에 있는 그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을 했기 때문에 수익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직접 자회사로부터 조달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대형 기존의 엔진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대형 트랙터나 대형 부품이 필요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선도사인 존 디어 같은 그 회사들이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거기랑 직접 경쟁은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판매력 부분 보시겠습니다. 예, 업계 전망 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농기계 시장은 수출 다변화를 통한 시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수요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인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제품 기종의 다양화와 용도의 다양화 등 신기술 개발과 소유자 니즈 충족하는 자율주행, 블루투스 원격 진단 서비스 등 이런 좀 스마트한 기능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의 사업 확장 계획,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가설 검증을 하는 자료들을 모은 거고요. 이거는 신문기사에서 제가 그냥 클리핑해서 밑줄만 쳐놨습니다. 출처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적지는 못했는데요. 먼저 이제 전반적인 개요를 제시한 거는 결국 자율주행 농기계, 스마트 농업 솔루션, 농업용 로봇 등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정밀 농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삼성의 미전실 같은 미래사업 추진실도 신설을 하게 되고 기업 명도 바꾸고 기업 이미지도 바꾸는 등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설에서 언급했었던 밸류체인의 확대 그리고 플랫폼 사업으로 시장을 선점해서 납기나는 효과에 대한 언급입니다. 디지털 농업부터 스마트 모빌리티까지 망라하는 미래 농업 플랫폼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그리고 전 밸류체인, 즉 작물 육종, 파종, 식이, 생육, 수확 등 이 농업의 전반적인 전 주기에 걸친 정밀 농업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미래 농업 비즈니스 생태계를 선점한다는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해놓으면은 새로 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그 인구가 굉장히 플랫폼을 따라서 쉽게 그 사업에 진출을 하고 그 관리도 받으면서 이제 이 플랫폼 안에서 사업을 영위할 거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다음으로는 산업 변화에 따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꼭지를 좀 나눴었는데요. 먼저 디지털라이제이션 부분이고요. 이제 이 결국에 이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IT 쪽에는 조금 약점이 있어서 저 기사가 결국에는 현대 오토에버와의 JV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IT 쪽은 오토에버의 힘을 빌리고 이 농업에 관한 노하우라든지 농기계 제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본 회사가 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V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팜, 스마트 모빌리티를 3대 핵심 성장축으로 설정을 하고 IT 기술을 접목을 시키겠다. 그리고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빌리티 부분입니다. 예, 농기계가 트랙터가 이제 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미래 농업을 수행하는 그런 트랙터들, 이 무인 트랙터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농기계 사업을 통해 확보한 농업 사업의 노하우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모빌리티 산업에 진출을 하고 단순히 그걸 제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충전기 개발 보급, 거점 충전소 설치 운영, 배터리 공유 이런 식으로 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까지 최종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먼 얘기인 것 같이 느려지긴 하지만 일단은 계획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구에 3만 1,000평 규모의 이 모빌리티 신공장 건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1,214억 원의 투자가 된다고 하고요. 1년 에비타가 500억이 넘기 때문에 이런 투자 재원 같은 경우는 외부 투자를 조금 레버리지를 쓴다면 충분히 조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목적 운반차든 농업용 모빌리티하고 로보 모빌리티 이용한 비농업용 모빌리티까지 양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단에 있는 트랙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굉장히 간단한 수준의 기술이 접목된 그 핸드폰으로 조종을 할 수 있는 무인 트랙터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요 부분은 아주 자세한 내용은 찾지는 못했는데요. 정밀 농업 솔루션과 고객 맞춤형 잠시만요. 예. 예, 잠시 옆에서 말을 걸어서. 예. 정밀농업 솔루션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파밍 플랫폼 사업을 한다라고 하고요. 수직농장 관련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나 찾아봤었는데, 여기 관련해서 나온 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이 수직농장과 관련된 이 미래 연구실에서 같이 농축유통신문하고 했었던 그런 뭐 미디어 자료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링크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수직농장 관련된 내용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환경 관련된 ESG 관련된 마지막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티어 4 엔진 개발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 티어 4 엔진이 뭐냐 찾아봤더니 먼저 가스 배출량의 특정 기준 이하인 제품을 일컫게 되고 이렇게 되어야 미래에도 이제 ESG의 태클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라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그 티어 4 제품들을 거의 일본이 주도하면서 수입에 의존을 해왔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도 맞춰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좀 강화된 곳에 판매를 한다라는 전략입니다. 예, 밑에는 기타 자료들로 해당이 되고요. 제가 결론을 따로 정리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 부분으로 돌아가 주시면, 예, 지금 여기에 있는 세웠던 가설 내용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대부분이 그래도 가설에 관련된 자료들이 잘 나와 있어서 그래도 유효한 가설이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플랫폼의 농업 인구 편입으로 뭐 락인 효과 및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다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덜 찾았는데요. 그것도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뭐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기사 타이틀만 보고 이 정도 가설을 세우시고 검증한 거면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터디 관점에서 이 농업, 특히 농기계 시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뭐 스마트 농업 또는 플랫폼적인 사업 방향이면 이 정도 그림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저는 약간 그 글로벌 농기계 시장을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 좀 바라본다 그러면 너무 나이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왜 그런지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또는 우리가 시장을 기준으로 가설을 세워보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음, 뒤에서 좀 뭐 검증하시기도 했지만 그 어떤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농기계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어떤 제품의 개발, 그걸 통한 모빌리티, 그러니까 무인 자율 업무 수행 농기계까지, 뭐, 요런 것까지가 얘기가 돼 있죠. 실제로 이 대동이라는 업체가, 음, 글로벌 기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놓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존 디어 또는, 또 뭐가 있죠? 코마츠? 일본 업체 코마츠가 있고, 네, 그런 그 글로벌 그 리딩 업체들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 팔리는 거죠. 이거 내놔도. 그죠? 근데 아까 보면은 해외에서 꽤 잘 팔린다. 그거가 이게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판단착오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이 대동 국내 농기계 사업자들이 해외에서 팔리는 거에 어, 그, 계속 고속 성장하고 있는 거에 첫 번째 원동력은 가격 경쟁력이에요. 정부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지원을 해줘 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싸게 팔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포지셔닝이 아예 달라요. 농기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의 북부, 그러니까 저기 흑룡강성 뭐 이쪽하고 그다음에 북미, 남미, 호주 이런 쪽으로 가면 농업이 어떠냐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농업이에요. 우리나라 농기계 시장하고는 완전히 판이 다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동이나 국제, LSM 트론 이런 업체들이 북미에서 팔리는 거의 컨셉은 뭐냐면 홈 가드닝용 제품이에요. 그 예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요런 제품들이 미국에서 농장에서 쓰이냐, 농장에서 쓰이기 너무 작은 거죠.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의 트랙터들이 거의 주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트랙터로는 이걸로 농업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주, 남미, 북미, 그다음에 중국의 그 대형 농장들, 그 북부에 있는 대형 농장들에서는 이미 거기는 그냥 메이저하게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캐파의 존디어급, 존디어가 주로 주력으로 팔고 있는 또는 캐터필러에서 팔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북미에서는 홈 가드닝으로 쓰여요. 이제 그런 사업자라고 한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이런 어, 모빌리티나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영역에서 메이저한 농업 산업의 메이저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건가? 이미 뒤지고 있는데 이미 존디어 캐터필러는 이제 모빌리티 자율주행이 가능한 농기계를 다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거든요. 한 4대 이렇게 동시에 가는데 그중에 한 대만 사람이 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정도는 이미 다 몇 년 전부터 적용이 돼 있다. 그리고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 호주의 광산에 각
그 채굴 장비들 중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사람이 있는 곳은 이제 그냥 실내에서 게임기처럼 그 원격으로 그 기계들을 하나하나 그냥 조정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정도는 이미 다 되어 있죠.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이 아니라 한 10년 전부터 뭐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거라서 이 얘기들 현실적으로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가능한 거냐에 대한 판단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 모든 얘기들이 이게 너무 한국 시장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농업 시장은 한국이 메이저가 아니잖아요. 그죠? 국내 농기 시장은 너무나도 작고 국내 농업 시장조차도 작죠. 근데 국내 농업 시장은 약간 뉴 파밍에 더 적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규모의 농장들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럽의 일부,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유럽, 그 다음에 북미, 남미, 호주는 초대형 농장들이 존재하죠. 이제 그들이 메이저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보면 이런 얘기들이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리냐. 그러면은 이제 국내 농업 시장 그 안에서 농기계는 어떤 포지션을 가질 거냐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면 농기계 1위를 국내에서 하고 있는 대동이 말하는 스마트 농업이라는 거는 사실 그 국내 시장에 적합한 제품에서의 단순한 플랫폼화. 이게 되게 제 말이 좀 웃길 수 있는데 이들이 그리고 있는 디지털라이제이션, 모빌리티, 뉴파밍, ESG를 다 커버하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울 수 있고 국내의 농업 인구를 좀 서포트하는 식의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사실 실제적인 글로벌 농업 시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걸 수 있는 거거든요. 국내에 적합한 농기계 제조, 그걸 위한 스마트 농업 플랫폼이 구축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사실 글로벌 농업 시장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효익이 이 개발과 서비스를 하는 그 비용 대비 얼마나 크냐를 생각해 보면 부가치가 크게 안 높은 시장이 아니냐.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다 말이 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일면 그 한국의 농업시장의 현실성, 그 현실 위치, 그 다음에 진짜 메이저한 농업시장을 조금 더 이해해 보면 여기서 조금 더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의 가장 큰 예가 우리나라에서 주력 제품의 트랙터가 북미에서는 홈 가드닝 용으로 팔리고 있다라는 거에서 좀 또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아까 수직 농장, 수경 재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스마트 파밍, 스마트 농기계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대동 또는 LS 국제의 경쟁 플레이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직 농장, 벽에서 기르는 채소 또는 그냥 실내 물류창고에서 기르는 흙 없이 기르는 수경 재배로 기르는 채소 이런 것들이 농기계가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 뭐가 필요해요? 그냥 지게차만 있으면 되죠. 왜? 처음부터 설계를 기존의 물류 시스템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프라를 개발해 버렸거든요. 결국 이 LS나 대동이 주력으로 플레이할 시장은 여전히 땅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논밭 갈면서 하던 그 시장 안에서의 되게 니치한 마켓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조금 더 비판적으로 스마트 농업 플랫폼이 정말 가능하냐를 얘기해 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리서치 하면서도 나왔던 게, 이 미국에서 팔리는 게 진짜 소형 트랙터만 잘 팔려서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제가 가설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도 거의 국내 시장을 한정돼서 생각한 것도 있고,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변화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정말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까라는 퀘스천 마크도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부분은 굉장히 유효한 그 비판이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딱 찾아보시면 존 디어가 지금 어떤 제품군을 내놓고 있는지, 그다음 그들이 이렇게 좀 브랜드화 하려고 하는 기술적인 세그먼트 방향성이 어딘지 보시면 그들은 정말 초대형으로 가고 사람이 안 타고 다 무인이고 데이터 분석해서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드론이 미리 보고 가서, 그다음에 트랙터가 대형으로 가서 이렇게 뭐 농장 작업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로 농업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진화하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국내 농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가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작잖아요. 요 농토도 작고, 그것도 개인 소유가 너무 이렇게 프래그먼트드 돼 있고, 그러면서 대도시 주변에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냥 농지에서 지어서는 도저히 수지 타산에 안 맞아서 수직으로 올릴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는 대동이 아무런 힘을 못 쓸 거다가 되는. 그래서 그 수직 농업에서의 전문성이 있는 사업자가 스마트 농업의 플랫폼을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 대동은 거기서 뭐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큰 위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아예 그냥 해외에서 잘 팔리니까 홈 가드닝에서 뭐 전문 플레이어가 되고, 그게 굉장히 편리한 스마트 홈 가드닝으로 가던가, 뭐 이런 관점도 사실 유효할 거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 정도 가설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그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이 다르지 않은 글로벌 시장, 글로벌 원 마켓인 시장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좋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플레이어도 대동이 아닌 글로벌 플레이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전자나, 그죠? 현대자동차나 뭐 이랬었으면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대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차이점 때문에 이제 약간의 현실적인 그 챌린지 포인트가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마지막 포인트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일단